조선 최악의 비극을 부른 위기는 바로 병자호란이었죠. 병자호란. 최태성 선생님, 네. 교과서에서도 역시 병자호란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럼요. 1636년 후금이 국호를 바꿔요. 청으로. 네. 청으로 바꾸고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명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당연히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아니지. 거부했겠죠. 그래서 침략해 온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야,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요거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중원 정복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한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나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죠. 자, 그런데 그 황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 이론상으로 볼 때 천자, 즉 황제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조선은 청나라 황제와 명나라 황제 둘 중에서 한 명만 군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막다른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병자호란의 결정적인 계기도 발생합니다. 1936년 4월 11일에 드디어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이 열립니다. 이때 수많은 세상 지도자들, 종족들이 다 그 황제 즉위식을 축하하려고 사절단을 보내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사절단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제발 설마. 이거는 뭐 문제 내기도 참 부끄러운데요. 설마. 설마가 조선? 조선이죠. 심지어 명나라에서도 보냈어요. 명나라에서도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보냈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아니 저기 명도 그냥 보냈어요. 수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존심이라도 지켰어야 되니까. 있는 건 존심밖에 없어가지고. 아유. 자, 그런데 이때 조선이 사절단을 보내긴 않았지만 그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심양에 가 있던 조선 사신이 있었어요. 청나라에서는 이들에게 조선을 대표해서 대관식에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조선 사신이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지금 그 심양에 있는데도. 그렇죠. 자,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화가 난 청나라 관리 군인들이 조선 사신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강제로 끌려서 대관식에 참석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런 말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깡따구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각국의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축하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조선 차례가 왔는데 이 얻어맞고 나온 나더컷 이확 두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은 건 존심밖에 없다.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인조의 마음인 건가요? 아니죠. 아직 절하지 말아라. 이런 뭐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의지네요. 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타이지였다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 만약 그 당시에 저면은 아니 거기서 이미 목숨을 좀 네. 어떻게 느낀. 다 나를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분위기를 흐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들이 왜 여기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홍타이즈는 자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나더콘과 이역을 살려주고 조선에 무사히 귀국하게 조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희가 아무리 인사를 안 해도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사신을 죽여버리면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조선하고 더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진정한 천자라고 하는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이제 칼을 가는 것이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에 복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홍타이지가 칭제한 이후에 인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이후의 문서에 제호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협박해 온다면 우리도 비록 병화를 입게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답하라. 아니 근데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서겠다는 거예요. 되들리겠다는 거지. 전쟁 불사예요 지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힘을 합쳐서 싸운다면 우리가 꼭 진다는 것도 아니다.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능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명나라도 이 내분이 많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수습하기에도 바빴던 그런 형세였었어요. 많이 기울었구나. 근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척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인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고 있었으니까. 와 근데 이 정도 분위기였을지는 몰랐어요. 이 당시를 공부할 때 척화론 나오고 주화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등한 게 아니라 척화론이 거의 한 99%였네요. 네, 맞습니다. 척화론이 한 9대 1 정도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636년 12월 9일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청나라군은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남하를 했는데요. 청나라군 선봉대는 12월 9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13일에 이미 안주를 지나고요. 14일에 개성을 통과합니다. 약 한 400km 정도 되는데 닷새 만에 돌파한 거예요. 와 진짜 빠르다. 자, 이렇게 너무 갑자기 내려오니까 안주 땅을 넘었다고. 저들이 벌써 구체적인 보고가 처음 조정에 들어온 게 사흘째 되는 날인 12월 12일에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우선 세자빈과 원손, 왕족, 사대부 집안부터 강화도로 피난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인조도 조정 신료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할 계획이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급보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양철평, 지금의 은평구 일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사이에 또 남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조와 신료들은 제2의 피난처인 남한산성 쪽을 향하게 됩니다. 최태선 선생님, 이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떠나면서 이제 왕이 어쨌거나 도성 밖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왕은 어디를 사용하냐면 사대문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숭례문,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숭례문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수구문으로 가요. 이 수구문이 뭐냐면 바로 한양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물줄기, 한양 도성을 흐르고 있는 물줄기에 뭐가 있어요? 청계천 있잖아요. 이 청계천이 이게 흘러나가는 문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수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도성 주민들이 또 사용하는 그런 물이기도 해서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좀 더러워요. 게다가 이 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시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시구문, 시자가 뭔지 아세요? 시신할 때 그 시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문이기도 해요. 여기를 왕이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왕이 얼마나 지금 허둥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방에 불이 나는데 나 원래 이 문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일단 뚫려 있는 문으로 나가는 거야. 엄청 급했다는 건데. 지금 총각을 다투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좀 점잖게 얘기하면 너무나 다급하게 한양을 떠난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14일 그날 밤 남한산성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전하, 이 나라는 전하의 나라여옵니다. 전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신들이 받들겠나이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살고자 하는 뜻은 거룩한 것이옵니다. 진정 살고자 하신다면 답서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살고자 하시면 답서를 보내시어 말귀를 트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척화파의 대명사 김상원과 주화파의 대명사 최명길이 대립하고 있던 광경인데요. 여기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무슨 종교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살기 원한다면 하신다면 답서를 보내지 말아라. 답서를 보내지 즉 마시옵소서. 여기서 죽어야 세세토록 진정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화파는 살고자 하시면 살기 원한다면 답서를 서신에 보내시오. 답해야 한다. 말귀를 트시옵소서.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아, 극한 직업을 맡으셨어요. 이게 제가 저 역할을 하면서 인조를 미워하면서도 네. 야 나도 저런 상황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 답서 문제로 이토록 극단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논쟁이 치열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홍타이지가 보내온 그 서신에 이런 단어가 딱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유라고 하는 건 황제가 아랫사람들한테 유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쓰고 우호적인 답서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나라와 맺고 있던 군부 신자 관계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척화와 주화 중에서 누구 의견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일단 살아야 뭐 누구를 나중에 왜 그랬어 하든 아니면 다시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하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진짜요? 일단 살겠습니다. 전 이미 목숨만 산 거지 죽은 사람 그리고 죽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 여기서도 이렇게 갈리니 여기서도 이렇게 싸우니. 어쨌든 지금 저 대화 속에서 그냥 둘 다 죽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는 지금 다 죽는 다 얘기예요. 죽는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흔히 척화파와 주화파를 완전히 그 공통분모도 없는 별개의 논리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뭐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척화파와 주화파는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한 90%가 넘어요. 대표적인 예로 적극적으로 주화를 주장한 또 최명길조차도 명나라와 조선이 맺고 있는 기본적인 사대 의리를 전혀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명나라와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고 다만 지금 너무 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살고 난 다음에 원수를 갚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온 거 정도예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레벨업 특강답게 이 척화파와 주화파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보통 척화론을 헛된 명분으로 치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요. 주화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양당 구도가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 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품어볼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권력을 잡고 일국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오히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조정 신료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척화를 주장했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일단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이 어떤 좋은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인데요.
30년에 걸친 여몽 전쟁 끝에 고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물론 조건부 항복이지만. 그 결과 고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 결과 고려의 귀족 세력이 붕괴됐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나올 때에도 결과적으로 몰락한 쪽은 고려 왕족만 몰락했고 고려 후기 때의 엄청난 귀족들은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든요. 이야. 그래서 싸우다가 항복했다. 그럴 때 누가 끌려가요? 임금. 임금이 끌려가죠. 즉 망국의 위기 앞에서도 조선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신료들이 척화를 외친 데에는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가 망하더라도 조선 왕실만 무너지는 것이고 양반 지배층의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척화론이 그렇게 90% 이상 절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인조가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기를 재촉하는 홍타이주와 뭐 여러저러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망 없는 전쟁에서 차라리 싸우다 죽자고 외치는 촉화파. 재원 씨, 네. 인조가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고 싶지 않았던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왕조 국가는 사실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어버이잖아요. 그런 인조가 성 밖을 나가서 모두가 보는 데에서 직접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성을 하기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척화파의 대명사인 김상원 아시죠? 이 김상원이 항복을 절대 반대하면서 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하께서 성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조선과 당신 국왕의 안위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성이 어려워집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병사들은 심지어 얼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최명기를 비롯한 주화파 신료들이 직접 청나라 황제한테 우호적인 문서로 회신을 보내는데요. 그 회신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멋지게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대국에게 잘못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명나라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 두터워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환란을 구제하거나 회군하여 보존되도록 도모해주는 그 일이 비록 다르다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이 성 밑에 와 있는 홍타일제에게 보낸 회신 답서예요. 근데 거기서 뭘 강조했어요? 명나라의 은혜를 명나라와 우리와의 영원 불변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 하면 지금 성 밑에 와 있는 당신이 정말 새로운 천자라면 당신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 회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회신을 받은 홍타이즈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니네가 명구와의 관계 운운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공허한 헛소리다. 그리고 너네가 정묘 맹약 이후로도 맹약을 어긴 게 많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한다. 이렇게 서신이 몇 번 오가다가 홍타이즈가 어느 날 인조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여기는 이제 번역은 그대라고 나오는데 네. 한자로 보면 너 이자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네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해라. 이제는 그냥 빨리 나와. 다 됐고, 야 나와.